Welcome back, everyone.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세션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도 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SDG 달성에 있어서 한국의 스타트업 그리고 혼합금융의 역할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올해 또 함께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훌륭한 논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해도 논의가 기대가 됩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Speak in Korean.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chieving SDGs, Focused on Climate Action 세션 좌장을 맡게 된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도 미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저희 SDGs가 발족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도 벌써 이제 중반으로 들어섰는데요. 다른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제 조건은 바로 이 행성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솔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일단 제 바로 옆에 계시는 김혜원 팀장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원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또 훌륭한 포럼에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2009년에 이제 코이카 입사해서 혁신사업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업협력, 그러니까 민간과 함께하는 PSE 관점에서 운영하는 지금 저희 사업들, 뭐 CTS, IBS, IPS, 저희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해외 또 임팩트 투자까지 함께하는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거의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부열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경제학, 지속가능 발전, 사회혁신 관련된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더 좋은 세상 PPL 재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GCF의 이혜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패널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녹색기후기금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녹색기후기금은 UN 기후변화 협약의 그 재정 메커니즘 운영 체제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다자기금으로서 가장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본부가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스텐 영에서 일하고 있는 박용진 파트너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클라이밋 체인지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중립 전략, ESG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EY 오기 전에 LG그룹에서 15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 탄소 배출권 사업이라든가 LED, 태양광 같은 친환경 신사업, 신기술 개발 기획을 했었고요. 또 LG그룹 CSR 총괄하는 총괄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기후테크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또 기업 관점에서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last but not least라고 하죠. 저희 이제 존경하는 김연경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Hz라는 가상 발전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VPP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 Chief Strategy Officer를 맡고 있는 김연경 전무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요. 그 이전에 한 20년 이상의 직장 경력 중 대부분을 재무 투자와 기업 분석을 하는 금융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벤처 캐피탈에 있었고요. 사실 그 벤처 캐피탈에 있으면서 제가 에너지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들여다보다가 여기 뭐가 돼도 되겠다 해서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대표님께서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인을 하게 됐고요. 뭐 다들 미디어에서 많이 듣고 보시겠지만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분산 전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호흡에 발맞추어 창업한 혁신적인 VPP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사용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다 되게 짧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 책자 아마 다 받아보셨을 텐데 책자 보시면은 화려한 이제 저희 패널리스트들의 그 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일단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해서 이제 공통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영경 상무님께서 먼저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후 위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 전에 저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990년대 이제 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학교 동문과를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독일로 어학연수를 갔었고 그때 이제 독일은 이미 그때부터도 이제 환경 보호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가면은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를 권했었고 또 종이봉투보다는 뭔가 그런 지금은 이제 그걸 에코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장바구니 사용을 되게 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벌써 30년 전의 얘기니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한국은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막 Where is Korea 이런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도 되게 이제 개발도상국적인 면을 이제 갖고 있었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 봉투를 돈을 내고 구매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2달 정도 이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를 독일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유리를 색깔별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이제 지구를 위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뭐 한국에 온 다음 뭐 2달밖에 안 있었지만 한국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도 뭔가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센서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자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때 좀 그러고서는 사실은 조금 잊고 살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벤처 캐피탈 입문 직전에 ESG랑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제 책을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ESG 뭐 임팩트라고 하면은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까 김성도 변호사께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아무래도 키워드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번역하던 책에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임팩트나 이제 ESG 투자를 조금 아시는 분이면은 이제 이런 투자가 파이낸셜 리턴뿐만 아니라 environmental, social return도 같이 추구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환경적 성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서는 제가 또 에너지나 순환 경제, 뭐 폐기물 이런 데 관련한 분야를 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돈이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90년대 라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렇게 동안이신 분이 이런 말씀 이제 마음속에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이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박용진 사무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기후 위기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고 왜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예, 또 저도 라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1999년에 석사를 처음 시작할 때, 99년에 제가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 전공을 택할 때 이제 1997년 12월에 우리는 IMF 그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어려웠지만 당시에 교토의성서라는 게
합의가 됐어요. 97년 12월이었고요. 이제 98년은 제가 이제 학부를 다녔고 99년에 석사를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전공을 그래서 저는 핵융합을 했습니다. 뉴클리어 퓨전 피직스를 전공하게 됐고요.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향로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뭐 사이언스 이쪽으로 계속 그 기반을 쌓아오다가 그래서 이제 친환경 신사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계기라 하면은 교토의정서가 저의 큰 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계기. 이게 돈 얘기했다가 갑자기 교토의정서다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 이혜진 선생님은 혹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실 월드뱅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계시다가 지금 또 국제기구인 죄송해요. PF에 계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이제 저도 좀 과거로 그렇게 많이 거슬러 가진 않겠는데 저는 원래 그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외국계 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원래 관심 있던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좀 이 분야를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국제개발 중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번 포럼에서 뭐 SDG 골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빈곤 퇴치도 있고 뭐 보건, 교육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깊은 관심이 그 전에는 없었다가 우연찮게라기보다도 제가 그 미국 그 동부에 있을 때 허리케인 샌디가 한번 크게 닥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국제 금융 허브라고 하는 월가가 다 그냥 뭐 물에 잠겨서 올스톱하고 증권거래소도 올스톱하고 뭐 지하철이 안 다니는 건 물론이고 다리 뭐 무슨 도로 다 그때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올스톱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뭐 인간이 다 읽어 나가더라도 기후 변화가 닥치면 이게 다 그냥 무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게 정말 우리 인생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이 분야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일을 했던 그런 스킬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좀 커다란 게 왔네요. 이렇게 거대한 것이 왔는데 돈, 교토의정서, 허리케인 이렇게 왔는데요. 김부열 교수님은 혹시 조금 더 소프트하신가요? 네. 저는 이제 개발경제학 전공을 해서 이제 남부 아프리카의 말라위, 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서부 아프리카의 가나, 그다음에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뭐 빈곤 퇴치 사업들, 여학생 교육 사업, 임산부 영양 지원 사업과 같은 현장 필드 엑스페리먼트 연구들을 많이 하던 개발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그 환경대학원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요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새로운 직장 이름이 이제 환경대학원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연구실 양쪽 옆에 두 분은 다 기후 대기 사이언티스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아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김혜원 팀장님께서도 혹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네,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환경대학원에 저는 석사 학생이고 석사 수료생인데 아마 그 두 분 중에 한 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제로 탄소 발자국을 이제 과제로 내주셔서 이걸 이제 그게 뭔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체험해보고 과제로 내야 됐을 때 이게 정말 절감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 덕분에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 과제 덕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게 됐고 업무적으로는 우리 김연경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좋은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 VC가
기후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걸 보고 아 저기가 뭔가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ESG 이니셔티브라고 저희가 대기업이랑 하는 협력 특화 모델을 코이카에서 이제 만들어서 많은 대기업 분들과 함께 정말 ESG가 뭔지 ESG를 SDG에 어떻게 접목해서 개발 협력 사업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저희가 뭔가를 코이카나 이제 다른 원조 기구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이제 이 질문을 할 건데요. 제일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옆에 계시는 김혜원 팀장님과 함께 동기로 코이카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코이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게이츠 재단과 같이 뭐 라이트 파운데이션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헬스케어였어요. 그래서 보건 쪽, 국제 보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자보건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아이를 계속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전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실 되게 색깔 그리고 춤, 음악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살쯤 됐을 때부터 이미 색깔들을 되게 잘 식별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식별하고 영어로도 하고 너무 잘하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얘가 헷갈려하는 색깔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늘색이더라고요. 네, 하늘색이라고 하면은 자꾸 갈색을 집어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처음에는 그냥 얘가 약간 생맹인가? 이 생각도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너무 멀쩡해요. 뭐 빨간색하고 초록색 잘 구분하고 다 구분이 되는데 왜 항상 하늘색 집어봐라고 하면 갈색을 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얘는 나 때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본 일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코로나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얘는 약간 좀 흐릿흐릿하고 갈색이고 이런 하늘을 많이 봤겠구나. 그때 되게 기후 관련해서 정말 위기가 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평생 하늘색 하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후 위기가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한 분 한 분께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의 테마로 저희가 이걸 이야기를 꾸려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박용진 상무님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더 이상 이제 기후 문제가 뭐 먼 곳에 혹은 뭐 미래 담론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상한 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기후테크입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기업 내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은 문제 해결책을 자꾸만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기후테크에 대해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적 인식은 어떨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사결정의 기준이 있죠. 첫 번째 돈 되냐, 그죠? 두 번째는 그 규제냐, 꼭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규제든 아니면 돈이 되든 간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이 바라다 봅니다. 근데 이제 기후 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되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사실 뭐 기후 테크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잘 알려져 있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같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실 어제도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공사 이제 저까지 5 주체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끌어갈 것인가 회의를 했어요 어제. 근데 이제 회의의 결과가 되게 막 쓴물을 다시고 나오는 이런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을 이 큰 기업들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나름의 쓴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라고 하면은 너무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돈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보통 사업이라고 한 건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갖 리스크와 위험을 전부 다 관리해 가면서 어떤 리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기후테크에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내는 사람과 또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이게 다 일체화될 수 있느냐? 일체화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그냥 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돈을 못 번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돈을 내가 여러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정말 나한테 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현재 민간 기업에서 갖고 있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장밋빛의 이제 이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지금 사실 기업의 인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돈 들여봤자 나 이거 회수할 수 있을까? 내가 투자한 거 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까 김연경 상무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돈 될 것 같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막상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게 되게 이제 사실 기업들의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나 국제기구나 혹은 이제 민간 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Gs가 벌써 10년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혹시 이제 김혜원 팀장님께서 코이카에서 이렇게 정부가 좀 기업들이 이런 이제 기후테크를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ODA 무상협력기관, 무상원조 그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이제 세금으로 100%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성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기업의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제 방금 좀 말씀드린 CTS라는 그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 개발도상국의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이제 저희 사업은 이런 정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후테크 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사실 다 직면하는 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식수를 개발 그 정화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또 친환경 저 이륜차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걸 이제 저희가 CTS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박용진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기업들도 막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들이 주저되고, 또 그게 어떤 개도국에서 대부분 요즘에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많은 이제 뭐 발전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인프라들을 건설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ODA로서 뭔가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 그걸 이제 코이카와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대기업과 하는 협력 모델의 대표 사례이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런칭한 ESG 이니셔티브 중에 삼성전자하고는 그 삼성전자 갤럭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갤럭시가 모바일의 의미 외에 또 어떤 교육 측면이나 개발도상국의 혁신 교육할 때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좀 순환경제 관점에서 그걸 이제 MIT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코오롱하고는 그 폐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리사이클링해서 환경적으로 풀 수가 있을지. 근데 이제 그건 또 ESG 중에 S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체인하고 또 사슬이랑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사실 대기업은 그래도 훨씬
작은 기업보단 난데 이제 저희가 지원한 CTS로 이제 많이 나온 솔루션들 그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더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들도 투자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도 이게 확산이 되지 못하는 점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이카도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하려면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떤 다른 상대 국가의 뭐 협약에 대한 것들을 빨리 이제 정리하고 또 뭐 CDM에서 뭐 SDM인가요? 그렇게 이제 변경되는 체제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글로벌적으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좀 스타트업들이 계속 그 감내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도 그렇지만 풀려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부 지원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부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만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혼자 할 수 없듯이 정부가 또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민간 쪽에서도 좀 많이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김부열 교수님께서 또 하고 계시는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박용진 상무님께서 기업들은 결국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가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겠지요. 근데 이제 기후테크에 투자하는 거는 규모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고 그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 수익률 좀 고민하지 않고 집행하는 자금 중에 큰 부분이 이제 CSR 자금이 있죠. 기업의 사회 공헌 자금. 이 CSR 자금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SK그룹에서 2015년도부터 이런 사회 성과, 특히 친환경 환경 성과들을 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10년이 된 사업인데요. 지난 한 9년 동안 이런 친환경 성과, 사회 성과를 창출했던 기업들에게 680억 정도를 캐시 인센티브로 지급한,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CSR 자금인데 그 CSR 자금을 이제 환경 성과와 사회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제 그랜트로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 상무님께서 근무하셨던 LG그룹에서도 비슷한 CSR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년 된 LG 소셜 캠퍼스라는 사업인데요. LG가 약간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전에 우리는 CSR 자금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LG 소셜 캠퍼스에서 발굴하고 지원해서 성장했던 좋은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G 전자와 LG 화학의 CSR 팀이 이제 매년 같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의 한 200여 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LG 소셜 캠퍼스의 지원을 받았고 지원했던 그 인센티브 규모도 거의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의 CSR 자금, 물론 이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기후테크를 발전시켜서 환경에 기여하는 거가 훨씬 크겠지만 좀 투자 수익률로부터 좀 자유로운 CSR 자금을 이렇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 우리 패널로 나오신 선생님들과 좀 관련이 있는 사례에서 좋게 생각합니다. 유언 킴벌리에서 최근에 이제 CSR 자금을 제가 일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 PPL 재단에다 기부를 하셨어요. 뭐 통상적인 CSR 자금 NGO 단체에다 기부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2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린 임팩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김연경 전무님 계신 60Hz, 저는 가장 혁신적이고 유망한 우리 친환경 분야 우리 국내 대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작은 지분이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CSR 자금을 이렇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런 친환경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도와주는 데 쓰는 방안도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패널들이 생각보다 다 끈끈하게 얽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 이 패널 세션을 하기 전까지 다 같이 본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기후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다음은 저희 이제 이혜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 관련해서 기후 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좀 GCF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례들이 있는지, 스타트업이 이제 들어간 사업이어도 좋고, 혹은 정말 이제 이 펀드로서 기업들과 함께하는 이제 프라이빗 섹터 인게이지먼트 하는 곳에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널 분들께서 그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좋은 말씀을 먼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민간이 왜 이 기후변화 그 행동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가장 큰 이유라면 아마 공공에서 올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개도국에서 매년 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1년에 2조에서 4조 달러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부 자금을 비롯해서 공공기금만으로 그걸 커버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정부 자금, 공공 자금을 어떻게 민간 자금과 함께 섞어서 이거를 스케일을 일으켜서 규모를 일으켜서 그 실제로 개도국에 있는 기후변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게 혼합금융이라는 그런 구조인데요. 블렌디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GCF의 민간 투자국에서 그런 모델을 많이 보고 기후변화 그 관련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그 기후변화 관련한 많은 이미 액터들, 기관들이 있고 민간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각 기관마다 그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고 투자 규모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그 우측, 그 X축은 그 투자 금액 규모를 보여주고 Y축은 이제 각 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보여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좌측 그 상단에 보시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고 대신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사업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우측 하단에 보면 그 사업 규모는 커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그래서 좀 더 성숙된 마켓, 그리고 조금 더 잘 알려진 에셋, 그런 투자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GCF는 파트너십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기관들 한 200여 개 인증기구들과도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코파이낸시어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그 김혜원 팀장님이 계신 코이카도 저희의 인증기구로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업은행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은 게, 왜냐하면 그 쉐어홀더가 있고 그리고 리스크 레이팅을 받기 때문에 너무 리스키한 프로젝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럴 때 GCF처럼 그 리스크 캐피탈, 모험 자본 혹은 위험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더 큰 스케일을 가진 자본이 저희와 함께 혼합이 되어서 스케일을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효과적으로 보았고, 계속 그렇게 또 사이즈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누적으로 한 140억 불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투자 사업 규모는 54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너무 아직은 집중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혼합
금융을 활용한 모델 중에 하나가 그 기후 적응 분야에서 그 기후 적응형 농업 펀드를 저희가 한 5년 전에 런칭한 적이 있어요. 그 에셋 매니저와 함께.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사모 펀드, 벤처 캐피탈에서 기후 변화만을 포커스로 보는 그런 펀드는 거의 없었고, 특히 아프리카라는 그런 프론티어 마켓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이유는 더더욱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리스크 캐피탈을 제공해서 다른 뭐 투자자들과 자금을 합해서 그 규모 펀드 규모가 한 6천억 불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한 5천억 불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6천억 불을 달성해서 지금 한 기업에 한 10개 정도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업체가 그 케냐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워터 펌프를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거는 진짜 그 기업이 그 커스터머로 있는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옥수수를 기르고 있는데 왼쪽 땅은 그 솔라 펌프를 이용해서 그 관계 시설을 잘 보급했을 때, 물이 잘 갔을 때 이렇게 잘 자라는 옥수수 밭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은 그 프로덕트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땅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런 그 뭐 케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는 거의 그냥 바로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그 수확량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노지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 시설이 더욱더 중요했고, 그럴 때 기후 변화 뭐 여러 가지 뭐 웨더 이벤트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수확량을 창출하고 그게 또 농민들의 그 소득으로 연결되고, 그런 면에서 기후 변화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파악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이 그 관계 시스템 자체가 그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그 배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멀리 있는 강에서 디젤 그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길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비싼 디젤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모델로서 많이 공급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실질적인 그 너무나 극명한 이런 그 성과를 보면서 주변의 다른 그 마을 주민들도 점점 더 입소문을 타서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극찬을 하고, 실제로 서베이를 해봤을 때 한 90% 정도의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됐고, 그리고 한 60, 70% 이상의 분들이 본인의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이 더 향상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근데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임팩은 좋은데 과연 리턴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또 계속 좀 오픈 퀘스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투자한 이후에 한 그 레브뉴가 한 2-3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타겟 리턴은 한 2자릿수 정도 돼요. 그리고 처음에 뭐 시리즈 A 비교적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리즈 B를 거의 마무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렇지만 이렇게 포텐셜이 많이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리스크 캐피탈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펀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프론티어 마켓도 이건 또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또 런칭한 다른 펀드인데,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 또 그렇고 뭐 섭사하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전기 보급률이 뭐 거의 100%인데 이 나라는 기본 전기 보급률이 50% 미만이고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좀 멀리 떨어진 빌리지에 가면 한 전기 보급률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이제 솔러 홈 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밤에 이렇게 뭐 전기도 밝힐 수 있고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그런 실제 또 임팩 스토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은 저희 포트폴리오 컴퍼니에서 그 제공하는 이 솔라 홈 시스템을 이용해서 밤에 숙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가게들은 실제로 더 오랜 영업 시간으로 더 문도 오래 열 수 있고, 그래서 또 서베이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그런 결과를 볼 때 이런 친환경 에너지 트랜지션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친환경 뭐 기후 변화 관련된 다른 섹터에서도 계속 이런 혼합 금융 구조를 활용해서 좀 더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민간과 함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역할들을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왜냐면 이렇게 박용진 상무님께서 이 퀘스천을 던지셨잖아요. 돈이 되는가? 돈을 들였는데 뭐 되는 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답의 정점을 찍으실 저희 김연경 상무님의 이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스타트업에 지금 직접 이 친환경에 기후테크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직접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60Hz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임팩트 투자 업계에 또 계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번쯤 터치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말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알던 사람은 저는 이제 김성도 변호사님이랑 박용진 파트너님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답을 하기 전에 이제 앞에 분들 말씀하신 걸 듣고서는 이제 제가 뭔가 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한 바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 산업이 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왜 돈이 될지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까 혜진 쌤이 또 이제 이게 과연 진짜 또 잘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특히 임팩트 투자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아마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돈을 따질 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코노믹 밸류만 따질 수 있는지,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신 이제 청중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SK에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듀얼 바텀 라인이라 더블 바텀 라인이라 그런지 듀얼 바텀 라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믹 밸류가 있고 또 이제 이러한 또 소셜 밸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게 진짜 돈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어떤 그 화폐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소셜 밸류도 결국은 따진 날이 올 것이고,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의 기후 위기가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되게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1.5도씨가 뭐 올라갔네 말았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올라가지 않게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세이빙 될 수 있고, 세이빙 이퀄 또 이코노믹 밸류라 볼 수 있고 소셜 밸류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이제 그래서 다들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냥 저의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역할, SDG를 어치브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지금 작금의 어떤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Climate is eating the world라고 하고 싶어요. 이 타이틀에 조금 패밀리어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기후가 이제 세계를 먹어치운다, 기후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 정도로 아마 직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기후가 이제 세상을 이제 지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제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2011년에 안데르센 호로위츠라고 벤처 캐피탈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안데르센에 해당하는 그분이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사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쓴 거고, 그 뒤에 그 회사의 이사였던 벤 에반스라는 사람이 2014년에
그때도 어떤 테크 서밋이었네요. 2014년 테크 서밋에서 모바일 이즈 이팅 더 월드라고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기술 산업과 이제 아까 이런 세상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타이틀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모바일이랑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클라이밋이라는 걸 넣고 싶어요. 그만큼 기후가 이제 세상을 삼킨다. 모든 기업이 다 기후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조금 과장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태까지 어떤 캐피탈리즘의 노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이 이제 앞으로 저는 기후 내지는 ESG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뭐예요? 결국 기업이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요소인데 자본주의의 지금 노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모두 다 기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기후테크라고 해서 5가지 분야를 나눴어요. 그래서 클린테크, 카본테크.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클린테크에 속해요. 예, 이런 VPP 같은 데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그다음에 에코테크라고 해서 폐기물 관련된 순환경제, 그다음에 지오테크라고 해서 위성 같은 것들이 이제 에그리컬처의 그런 작황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오테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푸드테크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인데 이 5가지에 모든 어떤 기업들이 일정 정도 저는 관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캐피탈리즘의 가장 큰 요소인 기업이 변화된 캐피탈리즘의 어떤 노말에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지금 퍼블릭 마켓은 이제 상장 회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마켓,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프라이빗 마켓이라 그러는데 퍼블릭 마켓과 프라이빗 마켓 모두에서 이 기후테크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 ESG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를 해야만 하는 돈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머스트가 돼버린 거죠. 제가 너무 그랜드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스타트업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까 김부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요한 킴벌리의 그런 CSR성인 자금으로 그린 임팩트 펀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저희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뭐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요한 킴벌리 외에도 저희의 이제 투자자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증권 이렇게 큰 주주들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들은 CSR성 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리뉴어블 에너지가 커지는 그 세상에서 자기들도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투자를 한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테크를 빼고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SDG 달성에 있어서 스타트업은 대기업이랑 어떻게 다를 것이고 사실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치브 베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보통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것이 애자일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첩성, 뭐 애질리티하고 이노베이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되게 좁은 이슈에 대해서나 아주 작은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훨씬 깊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SDG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들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대기업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민첩성과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CVC를 가지고 있어요. Corporate Venture Capital이죠. 그래서 그 CVC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인베스터를 분류할 때 FI랑 SI라고 분류를 합니다. Financial Investor하고 그다음에 Strategic Investor를 분류를 하는데 Financial Investor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원래 있었던 그런 VC 자, 파이낸셜 리턴만을 보고 들어가는 데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임팩트 투자였으니까 임팩트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CVC를 차리고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를 할 때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덩치가 너무 커서 어떤 자기들이 빨리 그 기술에 뛰어들지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모니터하고 약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CBC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 같은 데서 저희한테 투자한 데가 이제 CBC에서 투자를 하셨고 그냥 직접 투자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런 민첩성과 빠른 혁신, 그러니까 애질리티와 이노베이션 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는 SDG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첩성 덕분에 스타트업은 이런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또 폐기물 감소를 위한 솔루션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이나 니치 마켓에 집중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종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거나 틈새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 시장이 좀 틈이 아니라 좀 커져야 되는데 틈새에만 있다가 이제 그냥 그 틈새에서 그냥 낑겨 죽는 애들 많이 봤어요, 솔직히 VC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니치 마켓이 결국은 메인 마켓이 되도록 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특정 SDG에 대해서 대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집중력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이제 그리고 지역 사회 그런 로컬이라든가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대기업은 물론 되게 크게는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작게는 아무래도 그런 접점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접점의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협업의 유연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큰 대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들이 움직일 때. 그러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NGO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고 또 뭐 학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들과 이제 협력할 때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좀 더 그런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last but not least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임팩트 투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임팩트 투자에 아주 길게 있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뭐 많이 아실 텐데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이런 데서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이제 이쪽 VC에 들어와서는 임팩트 투자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빨리빨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도 하는데 뭐 GCF도 이제 그런 페이션트 캐피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재무적 수익 외에도 환경적 수익이나 사회적 수익을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에 자금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은 워낙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벌들이 지금 안 건드리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쑤시개도 다 만든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스타트업들은 딱 집중하는 분야가 있고 그 집중하는 분야, 제가 이제 VC에 있을 때 항상 ESG나 이런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의 BM에 그러니까 BM이 되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뭐 물도 아끼고요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물을 뭔가 뭐 필터링한다든가 그런 거를 아예 BM으로 잡는 게 훨씬 나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요 정도 하겠습니다. 김연경 상무님께서 사실 이제 모더레이터가 이런 것들을 다 어울러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모더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연경 상무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노멀의 세대가 왔어요. 사실 기업이 예전처럼 이제 박용진 상무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되냐라는 말을 할 때 화폐 가치를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점점 해결책을 찾아가 나가면서 그리고 스타트업들과의 협업도 대기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협업을 해가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로 지금 법무법인 미션에 오기 전에 퓨처플레이라는 이제 딥테크 엑셀러레이터에 있었는데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제가 뭐 사내 변호사로서 이제 만들어 드렸던 게 ESG
투자 이제 저희 책임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2020년에 사실 ESG라는 이름이 빡 하고 나온 거는 이제 레리 핑크라고 저희 블랙락에 이제 또 아까 안드레센 호로이츠 얘기를 하셨는데 블랙락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투자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environment가 아니면은 너네 environment에 제대로 소셜리 그리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데가 아니라면은 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서한을 이제 연례 서한에다가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ESG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는 뭐 딥테크 엑셀러레이터는 정말 기술만 좋으면 투자하는 곳이거든요. 돈만 보고 투자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근데 퓨처플레이에서 마저도 책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한테 ESG 뭐야? 우리나라에도 KESG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던데 산업통상부에서 그걸 만들었대.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중에 평가 받을 때 안 좋은 평가 받으면은 나중에 금융위원회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는 이코노믹 밸류 뿐만 아니라 소셜 밸류 그리고 뭐 따지자면은 거버넌스에 대한 밸류도 같이 다 똑같이 가치가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스타트업이 왜 SDGs에 이제 우리가 요 타이틀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Achieving SDGs 하는데 스타트업이 그리고 블렌디드 파이낸스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정리를 하자면 사실 엘고어가 예전에 한 말이 있었어요. 이제 기후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말을 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We are the first generation to feel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and the last generation who can do something about it. 즉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느끼는 첫 세대이고 또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6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해결책을 만들어 갔던 것만큼 앞으로 6년 동안에도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우리가 기회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이제는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는 마치고요.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저희한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GGTF 인턴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 김연경 총 CSO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박영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자기가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그 기업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가 해결이 되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들였음에도 이 이익을 모든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분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임팩트 투자사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질문들 너무 많이 들었고요. 소위 말하는 LP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돈 달라고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SK에 가서 돈 달라 그러고 삼성에 가서 돈 달라 그러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너무 이제 이 특정 기업을 자꾸 이제 언급하기는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으니까 SK그룹 같은 데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나의 마케팅 툴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MZ 세대,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백화점 이제 판교가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그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파타고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파타고니아 근데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책 던져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예, 너무 선하신 분들 얘기만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저도 이제 선한 의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릴 때 되게 순수했었지만 선한 의도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인간의 이기심과 완전히 반대된 것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 돼버렸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은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무형이 됐던 유형이 됐던 당장의 화폐적 가치는 없을지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SK 같은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막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요 다 해보면 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사실은 지금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 SK 걔네들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저는 X세대라서 X세대들은 그런 거 돈 케어 약간 할 수도 있는데 MZ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고 지금 이제 아예 그 뒤에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에 태어난 그런 이제 친구들은 아예 그게 자기들 그냥 생활에 완전히 그냥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잘 분리 배출 안 하고 이러면 저 친구한테 이제 들으면은 자기 애가 자기를 원수인 쳐다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미 이게 너무나 생활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파타고니아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파타고니아라는 걸 여기에 달았을 때 뭔가 자기들이 이제 되게 뭐 나 좀 환경해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환경을 원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그런 효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레퓨테이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어떤 매출과 이어지는 거는 뭐 제가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써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하면은 굉장히 정적인 관계가 릴레이션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100%는 좀 안 들으실 수 있는데 아마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또 많은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생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은 원시인처럼 쳐다본다. 근데 저희 애는 2020년생이에요. 근데 2020년생 3살 반 된 애가 저한테 최근에 코이카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우리 애기가. 근데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에 간 거예요. 거기에 환경 관련한 테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들은 것들을 다 외웠더라고요. 그냥 한 번 갔는데 너무 임팩트가 컸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제 북극에 얼음이 다 녹는데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북극곰이 이제 별로 없대.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슬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플라스틱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3살 반짜리가 저를 가르쳐요. 진짜로. 제가 막 플라스틱 이렇게 페트병 뚜껑하고 같이 이렇게 닫아가지고 버리려고 치면은 엄마 이거랑 이거는 색깔이 달라 하면서 이렇게 분리하고 그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머지 않았어요. 사실 2010년대생은 이미 10대고요. 그래서 202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는 정말로 막 이렇게 환경 파괴를 하는 듯한 그런 제품은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가 투자 회수를 하는 게 7년, 8년 묵혀둬야 되거든요. 최소. 7년, 8년 묵혀뒀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주 소비자가 됐을 때예요. 주 소비자가 됐을 때 이걸 리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사실은 또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기업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ESG 공시가 뭐 1년 미뤄졌지만 생겼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니라 유럽 전체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전부 다 2025년, 2026년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카본 풋프린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리백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건 실건 예를 들면은 BMW에서 현대제철에 철을 수입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제철은 유럽에서 원하는 그 기준을 모두 맞춰야 돼요. 환경 기준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수출 주입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다 지났는데 혹시 그래도 질문이 하나 정도는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명 깊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그 한국형 인공위성 개발하는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많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같이 근무를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그 클라이밋 액션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클라이밋 액션 분야에서 좀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혹시 어떤 분야가 있을지, 그리고 혹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일본에 있는 인공위성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나무로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우주에서 이렇게 생분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에서도 이런 로드맵이 혹시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VC 있었지만 인공위성 쪽은 좀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혹시 인공위성 그 하나 말씀을 저희 쪽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최근에 요 CTS 관련해서 협업을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딥테크 아까 이제 초격차 100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그 딥테크 기업들한테 이제 팁스형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주, 항공, 뭐 인공위성 분야가 아예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중기부나 저희 이제 외교부 소속이지만 이제 저희도 어떤 ODA에서 그런 신기술 특히 딥테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그런 기업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좀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 프로그램 소개도 드리고 네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상무님이 네. 제가 다른 데서 기후테크 세미나 하면서 기후테크 분야의 범위를 이를테면 전력 반도체라든가 인공위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인공위성에 어떤 걸 하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로 장기 모델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이를테면 기후가 어떻게 될 건지 하는 부분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하드웨어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얘기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나무로 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나무는 마이크로웨이브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걸로 해서 아마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인공위성에 대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이제 기후테크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도 뭐 지구 뭐 이를테면 산림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이제 애그리컬처 쪽에서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기후, 재난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보 이쪽으로는 이제 지오 테크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우위를 갖고 있는 기후테크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꼭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지만 우리 K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프로 구단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던 운동 선수들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인 리그에서도 뛰기도 하고 아니면 유소년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후테크 우리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수준에서 사실은 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또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전혀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걸로 또 엄청난 사회적 가치와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도시니까 압도적인 기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은 기술도 사회에 아주 큰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사실 인공위성 관련한 질문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또 답이 딱 나오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패널 저희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exciting.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패널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오늘날에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일 때는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기업 취업이 주로 목표였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세션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SDG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세션은 즉 그랜드 볼룸 A의 마지막 세션은 10분 후 3시 4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